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지피지기의 병법과 손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이 손무가 제 나라 사람인데 오나라로 와서 어떻게 함녀 밑에서 장군이 됐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썼던 손자 병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병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손무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 거대한 국가 초나라를 공격해서 수도까지 점령했던 그 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대의 함녀와 함녀의 손자 부차와 그리고 월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공자에 대한 성점령을 성공하고 나자 함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장군, 이 기회를 타서 초나라를 공격합시다. 지금 초나라 군대가 우리한테 패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초나라 수도까지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손자와 오자서가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희가 적은 병력으로 초나라를 이기긴 했지만 초나라의 강군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격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오나라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력을 더 키우고 국방력을 더 강화한 뒤에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녀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함녀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일반 군주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공격해라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판단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보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한 뒤에 제가 오자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대장군의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손자인데요. 손자가 5전 5승을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전쟁인데요. 이 손자가 썼던 전략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원래 오나라는 태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전에 능했습니다. 중국의 호수나 강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전에 능해서 이 수군을 이끌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나라는 이쪽에 있고요. 동쪽에 있었죠. 그리고 초나라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호북성 쪽에 이제 수도가 있었는데, 영이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를 공격하러 가야 되니까 양자강이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군 속도가 나기 어렵겠죠. 그걸 알고 있었던 초나라는 대병력을 보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자기 병력 중에 일부를 육상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이쪽에 아직 진영을 못 갖춘, 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배를 타고 올라오니까 시간이 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정비를 하자.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3,000의 기병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그 뒤에 벌어진 4번의 전쟁도 거의 비슷한 적은 병력으로 급습을 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초나라의 수도까지 완전히 점령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손자병법의 요체가 역시 첫째는 정보고 두 번째는 속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는 워낙 큰 나라였고 초나라와 월나라가 동맹을 맡고 있던 사이여서 오나라가 전병력을 투입해서 초나라를 공격하니까 이 월나라의 그 당시에 군주 이름이 윤상인데요. 구천의 아버지입니다. 이 윤상이 기회가 왔다.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자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신포서가 진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옵니다. 월나라는 오나라 본토를 공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이 안 되려니까 함녀의 동생인 부계가 오나라 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쪽에서는 진나라 군대가 공격해 오고 밑에서는 월나라가 공격하고 국내에서는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합니다. 사실은 초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었는데 결국은 수도만 점령하고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이끌고 철수하는데, 여러분 군대가 철수할 때가 더 힘듭니다.
이 공격해 가는 것보다 이 철수하는 게 힘든데 그 뒤를 맡아서 잘 정비를 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손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나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의 반란도 평정하고 윤상의 군대도 물리치고 이래서 이제 오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녀가 오자서와 손자의 만류를 몰입치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간 사이에 윤상이 즉 월나라가 공격했다는 것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군대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손자와 오자서가 반대합니다. 폐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병력을 이끌고 가시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윤상을 물리쳤는데 아예 월나라를 깡그리 없앱시다.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고 공격에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리면서 함녀 자체가 화살에 맞아서 이 화살은 이 발에 맞았는데요.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함녀가 죽고 그 아들인 부차가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와신 상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월나라도 윤상이 죽고 그의 아들인 이제 구천이 군주가 됩니다. 이 부차는 자기 아버지가 월나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오자서와 손무에게 즉 손자에게 모든 걸 맡겨서 군대를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기를 3년 완전히 강병이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태호 남부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손자와 오자서의 아주 뛰어난 전략에 의해서 월나라가 완전히 패퇴해서 항주를 지나 지금으로 치면은 소흥까지 도망갑니다. 옛날에 소흥을 회계라고 그랬습니다. 회계산에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오자서는 구천을 아예 없애고 나라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차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저희가 잘 아시듯이 나중에 구천에 의해서 오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자서는 부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언을 했습니다. 저 구천을 없애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부차는 자기가 대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적국의 군주를 죽이지 않고 나중에 놔줍니다. 그래서 오자서 결국은 이 오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망하는 날 내 눈을 뽑아서 동문 위에 올려다오.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내가 보겠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결국 부차에 의해서 오자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오자서한테 권고했습니다. 자, 지금 부차가 당신이나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명목으로 물러납시다.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더 할 것도 없으니까 물러나자. 그러는데 이 입장이 달랐습니다. 오자서는 자기의 두 번째 조국이지만 오자서가 이제 초나라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조국이지만 자기가 함녀를 도와서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부차를 도와서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나라가 계속 잘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반을 당해서 결국 부차의 손에 죽고 말았던 것이고 손자는 상당히 똑똑해서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시골에 낙향하고 나서 본인이 치렀던 월나라와의 전쟁 두 번이나 치렀죠. 윤상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구천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초나라를 공격했던 오전 오승의 전쟁과 그 전에 두 공자를 공격해서 이겼던 그 전쟁들을 되돌아보면서 손자 병법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부차가 불러도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은 노년을 맞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부차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 이러한 설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정사에 보면 분명히 손자는 오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이 손자의 무덤이 지금도 오나라 땅이었던 강소성 소주, 우리 저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수조에 가보시면 이 손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이런 그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좀 어렵지만 어쨌건 간에 정사의 기록을 보면 도망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은퇴해서 은거에서 살고 이 손자병법을 다시 제대로 정리한 뒤에 그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손자병법을 썼던 그 유명한
이 손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손무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은 뭐 제가 그렇게 깊이 공부한 적은 없지만 대강은 이제 어려서부터 좀 봐왔고 또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많았지만 현대 역사에 있어서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돼서 이미 나폴레옹이 이 손자병법을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손자병법을 굉장히 높이 쳤고요. 실제로 웨스트 포인트나 유명한 사관학교에서는 다 이 손자병법을 가르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손자병법에는 전쟁하는 법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승리는 상대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즉 손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무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도 장군, 아버지도 장군, 본인도 장군이 됐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담겨있는 그의 사상을 보면 부국이 먼저입니다. 강병은 두 번째입니다. 부국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병법을 통해서 군사를 조련하고 국방을 키우는 것이지 그의 사상 속에 가장 중요한 사상은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서 이 남는 힘으로 군대를 키우고 그래서 국가가 강성해지면 인근의 국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손자병법의 진정한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빌어서 국방이 튼튼해지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갈 길도 바로 손자병법처럼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손무의 실제 이 전쟁의 상황과 그가 어떻게 말년에 물러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